이것도 감지덕지해라. 어디서 굴러먹던 천한 것이 양반집밥을 탐내느냐? 시어머니 곽 씨는 며느리 밥그릇에 자신이 뱉은 가래침을 섞어 쉰 보리밥을 던져주며 깔깔거렸습니다. 꽃분이는 지난 3년 동안 개밥보다 못한 밥을 먹으며 한겨울 얼음물 빨래는 기본이요, 머리카락까지 잘려 신당에 바쳐지는 수모를 묵묵히 견뎌왔지요. 하지만 곽 씨의 악행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자 20냥이면 빚도 갚고 투전판도 다시 갈 수 있겠어. 돈에 눈이 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늙은 객주의 첩으로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그날, 꽃분이의 머리채를 잡고 대문 밖으로 끌어내려던 바로 그 순간, 멈추어라! 천둥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대문이 박살나며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흙먼지 사이로 골룡포를 입은 사내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들어섰지요. 이 여인이 필요 없다 하였네. 그럼 내가 모셔가겠다. 과연 며느리를 구하러 온 이 사내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꽃분이는 누구였을까요? 새벽야담과 함께하는 시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고한 사연과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편은 전에 내려오는 여러 야담의 조각들을 모아 제가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새롭게 엮어낸 창작물입니다. 가슴 뚫리는 결말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계유년 겨울, 북쪽 오랑캐의 철기군이 물밀듯 밀려와 한양 도성까지 함락되던 그 처참한 시절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짐승처럼 도망치고 양반들은 채통도 내팽개친 채 살 길을 찾아 헤맸지요. 왕실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임금께서도 급히 강화도로 피난길에 올랐으나 백길마저 적군에게 차단되어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갓 해산을 마친 중전마마께서는 충격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지요. 비난 행렬이 적군에게 포위되자 궁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갓 태어난 공주자가를 품에 안고 있던 유모 최상궁만이 필사적으로 험준한 산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공주마마를 지켜야 한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최상궁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을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오랑캐들의 고함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며 점점 가까워졌지요. 상궁의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발은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었지만 품속의 아기만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게 몰아쳤고 하늘도 땅도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최상궁의 치마폭은 가시덤불에 찢겨 너덜너덜해졌고 맨발은 얼음 같은 눈밭을 디딜 때마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품속에 공주자가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말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직감한 순간 상궁의 눈에 눈 덮인 벼랑 끝 숯 굽는 가마터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곳으로 몸을 굴렸지요. 숨을 헐떡이며 가마 안으로 기어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강보를 풀었습니다. 임금께서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친히 하사하신 비익조 문양의 옥패를 꺼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작은 쌍가락지도 함께 꺼내며 최상궁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지요. 부디 살아남으셔서 훗날 전하를 만나소서. 이 옥패가 증표가 될 것이옵니다. 유모는 피눈물을 흘리며 옥패와 쌍가락지를 아기의 베네저고리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작은 몸을 이리저리 살폈지요. 어깨 뒤를 어루만지자 거기에는 왕실의 핏줄임을 증명하는 선명한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꽃잎을 찍어 놓은 듯한 그 붉은 점은 중전 마마께서 해산하실 때 산파가 상서로운 표식이라 말했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최상궁은 그 붉은 점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아직 온기가 남은 숯 가마 구석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기를 덮어주니 아기는 잠시 울음을 그치고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최상궁은 숯 검댕을 아기 얼굴에 묻혀 인기척을 지운 뒤 가마 입구를 나뭇가지와 마른 풀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가 있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며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기 있다. 적군들은 상궁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녀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몰려들었습니다. 최상궁은 눈 덮인 벼랑 끝까지 내몰렸지요. 뒤를 돌아보니 오랑캐들의 칼날이 목전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공주마마, 부디 무탁하시옵소서. 칼날이 등 뒤를 스치는 그 순간 최상궁은 벼랑 끝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녀의 입가에는 왕실의 비밀을 지켰다는 미소가 번졌지요. 하얀 눈보라 속으로 그녀의 몸이 사라지자 오랑캐들은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참 뒤 산속의 정막이 감돌 때였습니다. 숯 굽는 노인이 객감을 구하러 나왔다가 어디선가 들리는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노인은 소리를 따라 가마터로 다가갔습니다. 위장된 나뭇가지 사이로 뽀얀 입김을 내뿜고 있는 갓난아기를 발견한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요. 세상에, 이런 추운 날에 어찌 아기가. 주변을 둘러보니 떨어진 상궁에 꽂힌 한 짝과 피 묻은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이 아기가 범상치 않은 사연을 지녔음을 단번에 짐작했지요. 그는 꽁꽁 언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올려 자신의 소모단에 넣어 체온으로 녹이며 산막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늘이 내게 맡긴 생명이로구나. 내가 거두어 키우리라. 산막에 도착한 노인은 아기의 강보를 풀어 몸을 살폈습니다. 그때 벤의 저구리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옥패와 쌍가락지가 떨어져 나왔지요. 노인은 그것을 집어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봉황 문양이 새겨진 옥패를 본 순간 노인은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왕실의 물건임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뒷면에는 1월이라는 글자가 음각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왕실의 물건이 틀림없다. 이 아이는,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신분을 철저히 감춰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옥패와 쌍가락지를 비단 보자기에 싸서 가마터 근처 늙은 소나무 밑에 깊이 파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곳에 숨겨두는 것이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로구나. 훗날 이 아이가 자라 부모를 찾을 날이 오면 그때 이것을 주리라. 노인은 아이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장 천한 이름인 꽃분이라 짓고 친손녀처럼 키우며 산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지요. 먼 친척의 딸이 죽고 손녀만 남았다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8년이 지나 꽃분이는 산골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거친 손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귀티가 흘렀지요.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도 기품이 서려 있었고 말투 또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아. 저런 고생을 하면서도 저리 고운 자태를 잃지 않다니. 하지만 노인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꽃분이는 할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산나무를 캐고 바느질을 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날은 결국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자 마을의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장례비 빚을 빌미로 꽃분이를 몰락한 양반가 곽씨 집안의 며느리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꽃분이는 노인의 관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두고 어찌 가십니까? 혼자 어찌 살라고 가십니까? 빚쟁이들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곡소리 그만두고 썩 가마에 올라타지 못할까? 꽃분이는 끌려가면서도 할아버지의 무덤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곽씨 집안의 대문턱을 넘는 그 순간, 꽃분이의 눈앞에는 까마득한 어둠만이 펼쳐졌습니다. 곽씨 집안의 대문을 넘어선 순간부터 꽃분이는 며느리가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종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곽씨는 꽃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이런 상것 같은 년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우리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너 같은 것이 감히 양반집 안방을 밟을 생각은 마라. 네 거처는 저기 행랑채 문간방이다. 곽씨는 뼈대 있는 가무님을 자처했으나 실상은 도박과 사치로 가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은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은 기와가 깨지고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요. 하지만 곽씨는 그런 꼴을 보면서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우리는 명문가다. 명문가. 남편 윤서방은 심성은 고우나 유약하여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윤서방은 꽃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이 착한 사람을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서방은 꽃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제가 꼭 과거에 급제하여 좋은 날을 만들어 드리겠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꽃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사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과거에 급제하소서. 하지만 곽씨는 그런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네 놈이 과거에 급제해야 이 집안이 산다. 짐 싸서 공부하러 가거라. 저 천한 것은 내가 알아서 부릴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윤서방은 어머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산사로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꽃분이를 몰래 불러 다시 한번 당부했지요. 부인, 부디 몸조리 잘하고 계시오. 제가 곧 돌아오겠소. 꽃분이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염려 마시옵소서. 저는 잘 있겠나이다. 아들이 떠나자 곽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꽃분이에게 안방 출입을 금하고 문간방인 행랑채에 거처를 정해주었지요. 한겨울에도 불 한 번 제대로 떼지 못하는 좁고 축축한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이부자리라고는 솜이 다 빠진 누더기 이불 한 채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곽씨는 꽃분이의 방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년아, 밥 먹을 생각 말고 썩 빨래나 하러 가지 못할까. 엄동설안에도 꽃분이는 첩적삼 하나만 걸친 채 얼음을 깨고 냇가에서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손등은 터져 피고름이 얼어붙을 지경이었고 발은 동상에 걸려 까맣게 썩어 들어갔지요. 꽃분이는 이를 악물고 빨래를 두드렸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꽃분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면 곽씨는 자신이 먹다 남긴 생선 대가리와 쉰 보리밥 덩어리를 개밥 그릇에 담아 던져주었습니다. 이것도 감지덕지해라. 니년 같은 상것이 양반집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과분한 일인 줄 아느냐. 곽씨는 조롱하듯 웃으며 꽃분이가 개밥 그릇을 받아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꽃분이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굶어 죽을 수는 없어 눈물을 삼키며 그 쉰 밥을 입에 넣었지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꽃분이는 남들이 버린 시래기를 주워 국을 끓여 먹었고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남편의 헌옷을 기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부디 무탁하시고 빨리 돌아오소서.
어느 날 곽씨는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였습니다. 장구와 꽹과리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당은 칼춤을 추며 신내림을 받는 척했지요. 이 집에 살이 낀 년이 있어 집안이 망하고 있다. 그 년의 머리카락을 잘라 신당에 바쳐야 애군이 풀린다. 곽씨는 무당의 말에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바로 저 며느리 년이로구나. 곽씨는 꽃분이를 끌어내어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렸습니다. 이년아, 네 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고 있다. 썩 머리카락을 자르게 내놔라. 무당은 낫을 들고 다가와 꽃분이의 긴 머리카락을 마구잡이로 잘라냈습니다. 꽃분이는 머리카락이 잘리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보살이 내려온 게 틀림없어. 저런 폐악질을 당하면서도 저리 효심을 다하다니 정말이지 가슴이 아프구먼. 하지만 곽씨마님이 워낙 독해서 아무도 말리지를 못해. 하지만 곽씨의 표독스러움이 두려워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곽씨는 도박판에서 돈을 잃고 돌아오는 날이면 화풀이 대상으로 꽃분이를 잡았습니다. 다듬이 방망이로 종아리를 후려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요. 이년아, 네 년이 들어와서 내 팔자가 이 모양이다. 네가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우리 집에 왔느냐. 꽃분이는 매질을 당하면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견뎠습니다. 종아리는 멍이 들어 시퍼렇게 변했고 피가 흘렀지만 꽃분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다음 날 새벽부터 다리를 절뚝거리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방이 보낸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꽃분이는 편지를 받아들고 기뻐했지만 그를 모르는 탓에 곽씨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지요. 어머님, 죄송하오나 서방님의 편지를 읽어주시옵소서. 곽씨는 편지를 뜯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에 또 떨어졌다더라. 이것도 다 네 년 탓이다. 네가 복이 없어 우리 아들이 낙방한 거야. 사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 그간 안녕하셨어. 부인의 고생을 내가 다하오. 어미가 부인을 괴롭힌다는 소문을 들었어. 이번에는 꼭 장원급제하여 부인을 호강시켜 주리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하지만 곽씨는 그 편지를 부엌 아궁이에 던져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꽃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지요. 제가 복이 없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꽃분이는 밤마다 산신령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저희 서방님께서 무탁하시고 과거에 급제하시게 해주소서. 그리고 어머님의 마음을 풀어주소서. 꽃분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시어머니의 건강까지 빌었습니다. 그 착한 심성을 알아봤는지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지요. 저 집 며느리는 정말 대단해. 저런 시어미를 모시면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효를 다하다니. 천불이 나도 저렇게는 못할 거야. 저 며느리 오장이 뒤집히지 않겠어? 하지만 아무도 곽씨에게 대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꽃분이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언젠가 남편이 돌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꽃분이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방님, 꽃분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곽씨는 꽃분이를 불러 세워놓고 험한 소리를 퍼부었지요. 이년아,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 쓰나 썩 산에 올라가서 산나물이라도 캐와라.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저녁밥은 꿈도 꾸지 마라. 꽃분이는 빈 망태기를 메고 깊은 산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아직 봄추위가 가시지 않아 바람은 쌀쌀했고 빈속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꽃분이는 묵묵히 산길을 올랐지요. 산나물을 캐며
이리저리 헤매던 중 어디선가 짐승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분이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온몸이 하얀 신비로운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무쇠덫에 뒷다리가 걸려 피를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사슴의 큰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꽃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상태였지만 사슴의 맑고 큰 눈망울을 보는 순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것, 내가 살려주마. 꽃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슴은 처음에는 놀라 움찔했지만 꽃분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자 조금씩 진정했지요. 꽃분이는 자신의 낡은 치마폭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슴의 상처를 지혈하며 속삭였습니다. 아프지? 조금만 참거라. 내가 살려줄게. 온 힘을 다해 덫에 용수철을 벌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힘을 주어 용수철을 벌리자 마침내 사슴의 다리가 빠져나왔지요. 이제 괜찮다. 어서 가거라. 다시는 덫에 걸리지 마라. 자유의 몸이 된 사슴은 숲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꽃분이 주위를 맴돌며 마치 따라오라는 듯 옷자락을 입으로 물고 당겼지요. 네가 날더러 따라오라는 것이냐? 꽃분이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사슴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지요. 홀린 듯 사슴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은 깊은 산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꽃분이를 이끌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곳을 한참 걸어가자 기묘하게 생긴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사슴은 그 나무 밑둥에 다다르자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이는 이를 지켜보다가 무언가 이끌림을 느껴 함께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단 말이냐. 손톱이 부러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꽃분이는 멈추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흙 속에서 낡고 사가버린 비단, 보자기 하나가 드러났지요. 꽃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18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비단은 여전히 영롱한 광채를 잃지 않았습니다. 보자기의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자 안에서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빛을 내뿜는 쌍가락지와 비익조 문양의 옥패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꽃분이는 옥패를 손에 쥐는 순간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이것은 내 것인가? 아니, 나와 관련된 것인가? 옥패의 봉황 문양을 보자 꽃분이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친부모와 관련된 물건임을 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임종 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지요. 꽃분아, 너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다. 언젠가 네 부모를 만날 날이 올 것이다. 할아버지, 이것이 제 부모님의 유품이옵니까? 꽃분이는 옥패를 가슴에 꼭 안고 통곡했습니다. 사슴은 그런 꽃분이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꽃분이는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어디 가느냐?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사슴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꽃분이는 사슴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큰 절을 올렸지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옥패와 쌍가락지를 보자기에 다시 꼼꼼히 싸서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꽃분이는 산나무를 캐는 것도 잊었습니다.
다만 품속의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님께 보이면 빼앗기실 것이 분명한데 집으로 돌아온 꽃분이는 망태기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낸 곽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내하지 나물이 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곽씨는 다듬이 방망이를 들어 꽃분이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년, 빈손으로 돌아와 오늘 저녁은 없다. 꽃분이는 그날 저녁을 굶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보다 옥패를 어디에 숨겨야 할지가 더 걱정이었지요. 밤이 되자 꽃분이는 시어머니 몰래 장롱 깊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솜이 다 빠진 베개를 뜯어 그 안에 보자기를 숨겨두었지요. 부디 들키지 않게 해주소서. 그날 밤 꽃분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을 거니는 꿈이었지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인이 꽃분이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내 딸, 내 딸아. 꽃분이는 그 여인을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꽃분이는 꿈속에서 울부짖었지요.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저를 두고 가지 마소서. 잠에서 깬 꽃분이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개 속의 옥패를 만지자 서늘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지요. 이것이 날 부모님께로 이끌어줄 것인가? 꽃분이는 옥패를 꼭 쥐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옥패의 비밀을 밝혀내고 자신의 진짜 부모를 찾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더 큰 시련이 꽃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곽씨의 탐욕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고 집안은 빚더미에 허덕이며 파국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꽃분이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며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지요. 서방님, 부디 무탁하시고 빨리 돌아오소서. 꽃분이에게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할 만큼의 시간이 지났지요. 꽃분이의 고운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와 고생의 흔적이 깊게 패였습니다. 꽃분이의 손은 거친 나무 껍질처럼 변했고 허리는 굽어 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고왔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해졌고 입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저 집 며느리를 보면 가슴이 아파. 저리 고생을 해도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으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야. 저런 사람이 어찌 우리 마을에 있는지 분명 전생에 큰 복을 지은 분이 틀림없어.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꽃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반면 곽씨 집안은 걷잡을 수 없이 몰락했습니다. 기와 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담벼락은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대문짝은 삐걱거리며 떨어질 듯 매달려 있었고 마당에는 쥐들조차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갰습니다. 곽씨는 아들이 과거에 계속 낙방하자 화병이나 술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막걸리를 들이키며 하루를 시작했고 술에 취하면 꽃분이를 붙잡고 저주를 퍼부었지요. 내년이 들어와 집구석이 망했다. 내년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벌써 과거에 급제했을 거야. 이 역신 같은 년. 곽씨는 빚을 갚기 위해 집안에 쓸만한 세간살이를 하나둘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쭝그릇, 장롱, 심지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제기마저 헐값에 넘겨버렸지요. 하지만 그 돈도 도박판에서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제 팔 게 없구나. 곽 씨는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팔만한 물건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이지요. 집안에는 쌀독이 바닥난 지 오래되어 거미줄만 가득했습니다. 쥐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 다른 집으로 떠나버렸지요. 꽃분이는 이웃집 일을 해주고 받아온 꽁보리밥으로 겨우 시어머니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이웃집 안악은 꽃분이에게 몰래 말했습니다. 꽃분아, 네가 왜 저런 시어미를 먹여 살리느냐. 차라리 도망을 가거라. 하지만 꽃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시어미는 시어미이옵니다. 어느 날 곽 씨는 투전판에서 큰 돈을 잃고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혀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빚쟁이들은 곽 씨를 마당에 내팽개치고 소리쳤지요.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불태우겠소. 당장 돈을 내놔. 곽 씨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제발 사정 좀 봐주시오. 빚쟁이 두목은 곽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기다려? 우리가 몇 번이나 기다렸소. 이번 달 안으로 은자 30냥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빼앗겠소. 30냥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빚쟁이들은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가져갈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혀를 차며 돌아갔지요. 다음에는 정말 불을 지르겠소. 꽃분이는 빚쟁이들이 돌아간 후 마당에 쓰러진 곽 씨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님, 제가 밑바느질이라도 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몸 상하지 마시옵소서. 곽 씨는 꽃분이를 밀쳐냈습니다. 내년이 뭘 안다고 썩 꺼지지 못할까. 하지만 꽃분이가 떠난 후 곽 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꽃분이의 방을 노려보며 섬뜩한 눈빛을 보였지요. 전연을 팔아서라도 내 빚은 갚아야겠다. 그래, 그 방법밖에 없어. 곽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를 팔아넘길 궁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다음 날 곽 씨는 읍내에 돈 많은 늙은 장리를 찾아갔습니다. 객주를 겸하는 그 장리는 젊은 여자들을 사고 파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를 사시오. 아직 젊고 일도 잘합니다. 장리는 곽 씨를 훑어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를 판다? 허허, 양반집 마님이 그런 짓을 체면도 안 서시오? 곽 씨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 돈만 주시면 됩니다. 장리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를 원하시오? 은자 50냥. 50냥? 그건 너무 비싸오. 20냥이면 어떻소? 곽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며느리가 순순히 따라올지 모르겠소. 장리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염려마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은밀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한편 산사에서 공부하던 윤서방은 꿈자리가 사나워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책장이 넘어가지 않았지요. 부인이 위험하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윤서방은 과거 시험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산을 결심했습니다. 스승에게 고했지요. 스승님, 죄송하오나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시험이 곧인데 부인이 위험합니다. 제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스승은 윤서방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빨리 다녀오거라. 윤서방은 보찜을 꾸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떠나 있었다. 부인이 혼자 얼마나 고생했을까. 어미가 부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도성에서는 임금이 잃어버린 공주를 찾기 위해 전국 팔도에 암행어사를 파견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산골 마을까지는
그 소식이 닿지 않았지요. 꽃분이는 밤마다 베개 속에 숨겨둔 옥패를 꺼내 만지며 부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무탁하시고 빨리 돌아오소서. 꽃분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불안한 정적 속에 곽씨집 대문 앞에는 장미가 보낸 가마꾼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곽씨로부터 며느리를 사기로 약속했고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곽씨 마님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게 아닐까. 불쌍한 며느리, 저 착한 사람이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정말이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런 아기는 멀쩡하고 저런 선한 사람만 고생하니.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막지 못했습니다. 곽 씨의 악독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저녁, 곽 씨는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이년아, 내일 아침 일찍 장에 가서 쌀을 사와야겠다. 준비해라. 꽃분이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쌀을 살 돈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님, 무슨 돈으로 쌀을 사오라 하십니까? 곽 씨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시키는 대로만 해. 그날 밤 꽃분이는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어두운 골목에 갇혀 있고 시어머니가 문을 걸어 잠그는 꿈이었지요. 꿈속에서 꽃분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구해주소서. 새벽녘 꽃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베개 속의 옥패를 꺼내 꼭 쥐었지요. 부디 저를 지켜주소서. 빛독촉이 극에 달한 어느 날, 곽 씨는 꽃분이를 심부름 보냈습니다. 이년아, 썩 내과에 가서 빨래나 하고 오너라.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마. 꽃분이는 빨랫감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곽 씨는 쥐 잡듯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돈 될 만한 게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야. 장롱과 뒤주를 뒤져도 돈 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곽 씨는 점점 더 미쳐갔지요. 전연의 방을 뒤져봐야겠다. 곽 씨는 꽃분이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과 베개를 닥치는 대로 찢어 발겼습니다. 솜이 터져 나온 베개 속에서 묵직한 비단 보자기가 툭 떨어졌지요. 이게 뭐야? 곽 씨는 탐욕스러운 손길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찬란한 빛을 내뿜는 옥패와 쌍가락지가 나오자 곽 씨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이런 귀한 것을. 곽 씨는 옥패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런 것을 숨겨두고 시어미를 굶겨 죽이려 했구나. 이 도둑년아. 곽 씨는 옥패를 품에 감추고 서둘러 읍내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큰 장리 객주를 찾아가 은밀히 물건을 내밀었지요. 장리는 옥패의 범상치 않은 문양을 보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물건이요? 곽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 가보여. 대대로 내려온 귀한 물건이지. 장리는 옥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봉황 문양과 1월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는 수상쩍어했지만 곽 씨가 워낙 강하게 우기자 헐값에 흥정하여 매입했지요. 좋소. 은자 10냥을 주겠소. 10냥? 이게 얼마나 귀한 물건인데. 고작 10냥이요? 싫으면 말고. 곽 씨는 결국 은자 10냥을 받고 옥패를 넘겼습니다. 돈을 받아든 곽 씨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집으로 돌아온 꽃분이는 난장판이 된 방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베개가 찢겨진 것을 보고 옥패가 사라졌음을 직감했지요. 안 돼. 꽃분이는 사색이 되어 곽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세요. 제 부모님의 유일한 유품입니다. 제발요, 어머님. 곽 씨는 시치미를 뚝 떼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도둑년 취급이냐. 네가 딴 놈이랑 놀아나서 받은 정표가 아니냐. 어머님, 그게 아니옵니다. 그것은 제가 산에서 찾은 것이옵니다. 산에서 찾았다고? 그럼 그건 네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주인 없는 물건을 내가 주어서 뭘 어쨌단 말이냐. 곽 씨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꽃분이는 곽 씨의 치마폭을 붙잡고 애원했지요. 어머님, 제발입니다. 그것만은 돌려주소서. 그것이 없으면 저는 부모님을 영영 찾지 못합니다. 곽 씨는 꽃분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부모? 내년 같은 것이 무슨 부모가 있어? 상것 주제. 꽃분이가 계속해서 애원하자 곽 씨는 다듬이 방망이를 들어 위협했습니다. 한 번만 더 짓거리면 혀를 뽑아버리겠다. 꽃분이는 억울함과 절망감에 가슴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꽃분이가 부모님의 유품을 잃었습니다. 꽃분이는 통곡했지만 옥패가 이미 곽 씨의 손을 떠났음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곽 씨는 옥패판 돈으로 술판을 벌이고 흥청망청 놀았습니다. 술에 취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지요. 내가 귀한 물건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니까. 하하하. 하지만 꽃분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밤새도록 숨죽여 울었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맬 부모님의 유일한 단서를 잃어버린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곽 씨는 장리에게 받은 돈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술과 도박으로 탕진한 것이지요. 돈이 떨어지자 곽 씨는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팔 게 없구나. 그렇다면 곽 씨는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꽃분이를 장리에게 팔아넘기기로 한 것이지요. 전연을 팔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곽 씨는 장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를 사시겠어? 장리는 곽 씨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옥패를 팔더니 이제는 며느리까지 파시겠다고? 돈만 주시면 됩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장리는 은자 20냥을 주기로 했고 곽 씨는 흔쾌히 승낙했지요. 곽 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꽃분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곽 씨는 꽃분이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이년아, 울기는 왜 울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느냐? 꽃분이가 대답을 하지 않자 곽 씨는 그녀를 헛간에 가두고 굶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올 생각 마라. 반성할 때까지 거기 있어. 꽃분이는 어둠 속에서 옥패를 잃어버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며 곡기를 끊었지요. 할아버지, 부모님, 저를 용서하소서. 한편 읍내 장터 객주 집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낯선 선비차림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였지요. 그는 변장을 하고 장터를 돌며 수상한 물건이 없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객주집 구석진 곳에 놓인 봉황문양의 옥패를 발견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설마. 어사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을 확인하니 임금이 중전에게만 하사했던 1월 글자가 음각되어 있었지요. 이것은 공주 마마의 물건이 틀림없다. 어사는 즉시 객주를 추궁했습니다. 이 물건을 누가 팔았느냐? 장리는 떨며 대답했습니다. 곽 씨라는 마님이 팔았사옵니다. 어사는 급히 파발을 띄워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성에서 파견된 암행어사는 변장을 하고 장터를 돌던 중 객주집 구석진 곳에 놓인 봉황문양의 옥패를 발견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설마. 어사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을 확인하니 임금이 중전에게만 하사했던 1월 글자가 음각되어 있었지요. 이것은 공주 마마의 물건이 틀림없다. 어사는 즉시 객주 주인을 추궁했습니다. 이 물건을 누가 팔았느냐? 당장 대답하지 못할까? 장리는 어사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려 떨며 대답했습니다. 곽씨라는 마님이 팔았사옵니다. 이 고을 산골 마을에 사는 양반 과부이옵니다. 그 집이 어디냐? 당장 안내하지 못할까? 어사는 급히 파발을 띄워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궁궐에서 죽은 중전을 그리워하며 병석에 누워있던 임금은 옥패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박차고 일어났지요. 내 공주가 살아있다. 내 딸이 살아있단 말이냐. 임금은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임금은 듣지 않았습니다. 짐이 친히 가겠다. 내 딸을 내가 직접 찾아오겠다. 임금은 눈에 띄지 않도록 평복 차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패를 알아볼 유일한 증인인 최상궁을 대동하여 밤을 새워 말을 달렸지요. 조상궁은 그날 벼랑에서 함께 있었던 상궁으로 유모가 공주를 데리고 도망친 것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전하, 소인이 반드시 공주마마를 알아보겠나이다. 조상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공주를 찾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려온 그녀였지요. 임금의 행렬이 산골 마을 초입에 들어서자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선가 흰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곽씨 집 쪽으로 임금의 말을 이끌었지요. 저것은 영물이로구나. 임금과 상궁은 사슴이 안내하는 기이한 현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서둘러 곽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곽씨는 옥패판 돈이 떨어지자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헛간에 갇힌 꽃분이를 꺼내 마당으로 끌고 왔지요. 이년아, 오늘 당장 장리에게 가라. 네 년을 팔아서 내 빚을 갚을 거다. 꽃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끄러. 네 년 같은 쓸모없는 것은 팔아서 돈이라도 받는 게 낫다. 꽃분이가 버티자 곽씨는 이성을 잃고 다듬이 방망이를 들이댔습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저는 서방님의 아내이옵니다. 서방? 네 년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 서방이라 부르느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자. 곽씨는 광기를 부리며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꽃분이는 방망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마당 바닥에 쓰러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곽씨 집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듣고 웅성거렸지만 곽씨의 행패가 무서워 누구도 대문을 열고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 집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불쌍한 며느리, 이번엔 정말 큰일 나겠어. 그때 마을 입구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낯선 마을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는 사내가 타고 있었지요. 바로 임금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앞장서서 곽씨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전하, 저 집이옵니다. 임금은 상궁을 돌아보며 옥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중전의 것이 맞느냐? 조상궁은 옥패를 보자마자 오열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중전마마께서 공주자가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옵니다. 소인이 직접 보았나이다. 임금의 눈빛은 분노와 기대감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당장 그 집으로 들어간다. 곽씨 집 마당에서는 곽씨가 꽃분이가 차려온 마지막 밥상을 걷어차며 깨진 그릇 조각 위로 꽃분이를 내동댕이 치는 패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년아, 네가 감히 나를 거역해. 꽃분이는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났지만 곽씨는 다듬이 방망이를 높이 쳐들고 꽃분이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했지요. 어머님, 안 됩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며 윤서방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산사에서 급히 달려온 그는
방망이를 내리치려는 곽씨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지요. 안 됩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놀란 곽씨는 멈칫했으나 곧이어 아들을 밀쳤습니다. 못난 놈, 네 놈도 전염편이냐? 썩 비키지 못할까? 곽씨가 다시 꽃분이를 향해 방망이를 휘두르려는 순간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어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대문이 박살나며 활짝 열렸습니다. 평복 위에 골룡포를 걸친 임금이 위풍당당하게 마당으로 들어섰고 뒤이어 무장을 한 금군들이 순식간에 곽씨를 포위했지요. 곽씨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방망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오줌을 지렸습니다. 이게 무슨... 꽃분이도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며 이마를 땅바닥에 박았지요.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사옵니까? 꽃분이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떨었습니다. 평생 임금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위압감만으로도 이분이 범상한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성큼성큼 다가와 곽씨를 발로 차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꽃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고개를 들어보거라. 꽃분이는 더욱 떨며 대답했습니다. 감히 전하의 용안을 우러러볼 수 없사옵니다. 임금은 조심스럽게 꽃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다. 두려워 말고 고개를 들어보거라. 꽃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중전을 닮았구나.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꽃분이의 어깨를 돌렸습니다.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어깨 뒤에 있는 선명한 붉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임금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상궁이 급히 달려와 꽃분이를 살펴보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이 붉은 점, 공주마마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표식이옵니다. 내 딸, 내 공주야. 임금은 꽃분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꽃분이는 더욱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전하, 소녀를 딸이라 하셨사옵니까?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꽃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소녀는 그저 천한 며느리일 뿐이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어 키우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옵니다. 조상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마의 얼굴은 중전 마마를 꼭 닮으셨습니다. 소인이 어찌 잊을 수 있겠나이까. 중전 마마라니 왜 저를 중전 마마와 닮았다 하시는 것이옵니까? 꽃분이는 혼란스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은 품에서 옥패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거라. 네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아니냐? 꽃분이는 옥패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산에서 찾은, 이것은 짐이 중전에게 하사한 것이다. 공주가 태어났을 때 중전이 공주에게 물려주려 했던 것이지. 임금은 옥패의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이러리라 새겨져 있다. 이것은 왕실의 보물이니라. 꽃분이는 옥패를 보며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소녀는 조상궁이 말했습니다. 공주마마, 18년 전 계유년 겨울을 기억하시옵니까? 아니, 마마께서는 갓난아기셨으니 기억하실 리 없으시겠지요. 조상궁은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모가 공주를 안고 도망쳤던 일, 그리고 목숨을 바쳐 공주를 지켰던 일을 말이죠. 꽃분이는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는 아마도 그분이 너를 발견하고 거두었을 것이다. 임금은 꽃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처 찾지 못해 네가 이런 고생을 했구나. 용서해다오. 아비를 용서해다오. 꽃분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그 옥패를 가지고 있었는지, 할아버지가 왜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고 했는지를 말이지요. 아바마마, 꽃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품에 안겨 통곡했지요. 아바마마, 꽃분이가 여기 있사옵니다. 임금도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 딸, 이제 아비가 찾았으니 다시는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정신을 차린 곽씨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며느리 훈육을 하려던 것뿐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임금은 차가운 눈빛으로 곽씨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 금지옥엽이 필요 없다고 하였느냐?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데려가마. 이어 임금은 추상 같은 명을 내렸습니다. 감히 공주를 능멸하고 왕실의 보물을 훔친 대역죄인을 당장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금군들이 곽씨를 포승줄로 묶어 질질 끌고 가자 곽씨는 울부짖었습니다. 공주마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윤서방은 어머니의 악행에 충격을 받고 피눈물을 흘리며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신이 불효하고 어리석어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윤서방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석고대죄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지요. 소인의 죄는 10,000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아내가 이토록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과거 공부만 하였으니 이 얼마나 큰 불효이며 불충이옵니까? 꽃분이는 남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의 옷자락을 잡고 간청했지요. 전하, 서방님은 죄가 없습니다. 저를 지극정성으로 대해 주신 분이옵니다. 부디 선처해 주시옵소서. 임금은 꽃분이의 간곡한 청과 윤서방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일어나 보거라. 윤서방은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효심은 가상하나 어미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내 딸이 너를 위해 이리 빈다면 내 어찌 모른 채 하겠느냐. 임금은 잠시 생각하더니 명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가져오거라. 곽씨와 너의 모자 관계를 끊어내겠다. 그리하면 너는 연좌제에서 벗어날 것이다. 신하가 급히 호적을 가져왔고 임금은 직접 그 자리에서 곽씨와 윤서방의 모자 관계를 파내었습니다. 윤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윤서방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의 남편이다. 부마로 봉하니 내 딸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거라. 만약 내 딸이 또다시 눈물을 흘린다면 그때는 너의 목을 베겠다. 명심하겠나이다. 서방은 꽃분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아니 공주마마, 제가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꽃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이옵니다. 한편 금군들에게 끌려가던 곽씨는 발악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네가 어미를 버리느냐? 내가 널 낳아 기른 은혜를 잊었느냐? 윤서방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지요. 어머니, 어찌 그리 사셨습니까? 어찌 이토록 선한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대하셨습니까?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곽씨의 비명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 모여 수군거렸지요. 저 악독한 시어미가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하늘이 보고 계셨어. 그 착한 며느리가 공주님이셨다니. 정말이지. 숨통이 다 트이는 것 같아. 이제야 세상에 공평함이 있구나. 임금은 최상궁에게 명했습니다. 상궁, 공주를 모시고 먼저 출발하거라. 짐은 이곳에서 처리할 일이 남았. 최상궁은 꽃분이를 부축하며 가마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는 마을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제가 살던 이곳을 이렇게 떠나는군요. 임금은 암행어사를 불렀습니다. 곽씨를 압송하기 전에 이 집안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라. 빠짐없이 조사하여 보고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암행어사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증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앞다투어 나섰지요. 공주마마께서 엄동설안에 맨발로 빨래를 하셨습니다. 개밥 그릇에 쉰 밥을 담아주며 먹였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 신당에 바치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다듬이 방망이로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임금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요. 이 정도였단 말이냐. 내 딸이. 임금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습니다. 중전이여, 우리 딸이 이런 고초를 겪었소. 내가 미처 찾지 못해 이 지경이 되었소. 암행어사는 모든 증언을 기록한 후 임금께 보고했습니다. 전하, 곽씨의 죄상이 이와 같사옵니다. 공주를 학대한 것은 물론이고 왕실의 보물을 훔쳐 판 것 또한 대역죄에 해당하옵니다. 임금은 차갑게 명했습니다. 곽씨를 한양으로 압송하여 의금부에서 국문하라. 모든 악행을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 자손 대대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금군들은 곽씨를 수레에 실어 끌고 갔습니다. 곽씨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은 곽씨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런 악인이 벌을 받으니 정말 시원하구나. 하늘이 보고 계셨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법이야. 임금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본 일을 잊지 마시오.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윤서방을 불렀습니다. 너는 이제 부마가 되었으니 과거를 보지 않아도 벼슬길에 오를 것이다. 하지만 내 딸을 평생 지켜주겠다는 약속만은 잊지 마라. 윤서방은 땅바닥에 이마를 대며 맹세했습니다. 평생 공주 마마를 모시며 살겠나이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드리겠나이다. 임금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제 궁으로 돌아가자. 내 딸을 정식으로 공주로 책봉해야겠다. 임금의 행렬이 마을을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이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지요. 착한 며느리가 공주로 돌아간 날이라고 말입니다. 곽씨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았습니다. 형리들이 그녀를 추궁하자 곽씨는 끝까지 발뺌했지요.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며느리를 훈육한 것뿐인데. 형리는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감히 공주를 며느리라 칭하느냐. 첫째, 공주를 학대한 죄. 둘째, 왕실의 보물을 훔쳐판 죄. 셋째, 공주를 팔아넘기려 한 죄. 이 세 가지 죄만으로도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곽씨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지른 악행이 낱낱이 밝혀져 곽씨는 요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공주의 간청이 아니었다면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었지요. 한편 꽃분이는 궁궐로 들어가 정식으로 공주 책봉을 받았습니다. 숙명공주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지요. 임금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며 온 나라에 알렸습니다. 아이뚜 그뿐 짐의 딸이 돌아왔다. 잃어버린 공주가 돌아왔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공주로 돌아온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국에 퍼졌지요. 궁궐 후원에서 임금은 숙명공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미처 찾지 못해 네가 그런 고생을 했구나. 아비로서 면목이 없다. 숙명공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마마, 그 고생이 있었기에 백성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임금은 딸의 말에 감동하여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서 자랑스럽구나. 임금은 윤서방을 부마로 정식 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면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했지요. 윤서방은 조정에 나아가 청백리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공주마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제가 평생 모시겠나이다. 서방님, 저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이옵니다. 공주라 부르지 마시고 부인이라 불러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금슬 좋게 살았습니다. 숙명공주는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가마를 타는 것보다 백성들의 굶주림을 살피는 일에 더 마음을 썼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초를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전하, 소녀가 직접 본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옵니다. 부디 전국에 구율소를 세워 굶주리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임금은 딸의 청을 받아들여 전국 팔도에 빈민 구율소를 세웠습니다. 숙명공주는 직접 구율소를 찾아가 쌀과 옷을 나누어 주었지요. 이것은 공주마마께서 내려주신 것이옵니다. 부디 배불리 드시고 추위를 이기소서. 백성들은 숙명공주의 은혜에 감흡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공주마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편 유배지에 도착한 곽씨는 거지꼴이 되어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한때 양반 행세를 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지요. 밥 좀 주시오. 굶어 죽겠소.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곽씨의 악행이 이미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이지요. 저 여자가 공주마마를 학대한 악독한 시어미래. 저런 인간 말종에게 밥을 줄 필요 없어. 곽씨는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느 날 관아 앞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따라갔지요. 관아에서는 숙명공주가 보낸 구휼미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곽씨는 줄을 서서 쌀을 받았습니다. 쌀자루를 받아든 곽씨는 그 위에 적힌 글씨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숙명공주 하사. 자신이 짐승 취급하며 학대했던 며느리가 베푼 밥을 얻어먹게 된 것입니다. 곽씨는 그 자리에서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곽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요.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고 곽씨는 거리 한 구석에서 쓸쓸히 객사했습니다. 며느님, 아니 공주마마 용서해 주시오. 그것이 곽씨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숙명공주와 윤부마 사이에는 5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모의 성품을 닮아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지요. 어느 날 숙명공주는 남편과 함께 자신이 살았던 산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주를 보고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공주마마께서 오셨습니다. 숙명공주는 마을의 노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가난한 집에는 쌀과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큰 절을 올렸지요. 할아버지, 꽃분이가 왔습니다.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숙명공주는 사슴을 만났던 산속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신제를 올리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지요. 저를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사상에 향을 피우자 어디선가 흰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공주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신비로운 빛을 내뿜으며 하늘로 승천하듯 사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숙명공주는 사슴이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주는 그 자리에 보은사라는 작은 암자를 짓고 자신을 키워준 숯 굽는 노인과 목숨 바쳐 자신을 살린 유모 최상궁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이분들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곽씨 집터가 흉가가 되었다고 수군거렸지만 꽃분이가 살던 행랑채만은 신기하게도 사시사철 꽃이 피어나는 명당이 되었습니다. 저 방에서 공주마마께서 고생하셨는데 하늘이 알아보신 게야. 정말이지 신기한 일이야. 악인이 살던 곳은 망하고 선한 사람이 살던 곳은 꽃이 피니 임금은 말년에 숙명공주와 함께 후원을 거닐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네가 버텨준 세월이 고맙다. 네 덕분에 이 아비도 많은 것을 배웠구나. 숙명공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바마마, 그 고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임금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숙명공주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선 팔도에 널리 퍼지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는 하늘이 돕는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더니 정말이로구나.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 법이야. 그렇게 숙명공주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선함과 인내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훗날 한 선비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은 선한 일을 저버리지 않고 악한 이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 꽃분이, 아니, 숙명공주의 이야기가 이를 증명하니 세상 사람들이여 이를 거울 삼아 바르게 살지어다. 여러분, 숙명공주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함을 잃지 않았던 한 여인이 결국 하늘의 도움을 받아 진짜 부모를 만나고 아기는 벌을 받는 이야기였지요.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바르게 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뜻이겠지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이고 교훈 가득한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